자, 이제는 전송부호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중 전송부호 형식의 조건으로 틀린 것을 골라라. 요게 이제 과거에는 엄청 잘 나왔던 거죠. 물론 지금도 잘 나오고 있습니다. 자, 전송부호가 갖춰야 될 조건이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자, 대역폭이 작아야 되죠. 그렇죠. 대역폭 소모가 작아야 됩니다. 그다음에 부호가 복잡하면 안 되죠. 일관성이 있어야 되죠. 뒷부분은 맞았지만 앞부분이 틀렸네요. 그다음에 충분한 타이밍 정보, 동기 정보라고 하죠. 동기 정보가 충분해야 된다. 맞는 거예요. 그다음에 에러의 검출 및 정정이 쉬워야 되겠죠. 그래서 첫 번째로 전송부호가 같이 할 조건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게 DC 신호가 생기면 안 돼요. 그래서 DC가 생기지 않아야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0과 1을 구분하는 동기 정보가 충분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주파수 대역폭이 너무 넓으면 안 돼요. 그래서 대역폭 소모가 적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에러 검출과 정정이 가능해야 되죠. 그렇죠? 그 다음에 부호를 만들기가 쉬워야 돼요. 그래서 부호열이 너무 길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투명성을 가져야 되죠. 어떤 부호는 되고 어떤 부호는 안 된다. 이런 제약이 많으면 안 돼요. 그래서 투명성을 가져야 됩니다. 자,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2번 문제로 가죠. 다음 중 회선 부호화, 일명 라인 코딩이라고 하죠.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그랬어요. 자, 기저대역 신호가 전송 채널로 전송되기 적합하도록 아날로그 신호 형태로 변환하는 과정. 아니죠. 아날로그 신호 형태로 변환했다는 것은 변조를 했다는 거 아니에요. 아니죠. 변조를 하지 않고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1번이 틀렸습니다. 디지털 데이터를 디지털 신호로 변환하는, 이것은 디지털 신호를 그대로 디지털로 변환한다는 것은 에러가 적은 코드로 바꿨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변조가 아니기 때문에 틀리지 않았어요. 그 다음에 단극형이 있고 극형, 양극형 등의 범주가 있죠. 그 다음에 디지털 신호의 기저대역 전송을 위해 신호를 만드는 과정이다. 그래요. 우리가 디지털 신호가 있는 그대로 변조를 하지 않고 보내기 때문에 잡음이 약합니다. 그래서 잡음에 강한 어떤 부호 형태로 바꾸는 것 뿐이죠. 변조를 하는 게 아니에요. 그거를 라인 코딩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자, 3번 문제로 가겠습니다. 다음 중 펄스 파형을 만들 때요. 논리 1에 대해서, 논리 1입니다. 1을 표현할 때 플러스나 마이너스 전압을 사용한다. 그러니까 둘 다 사용한다는 뜻은 아니죠. 플러스 또는 마이너스로 사용한다. 이런 말이에요. 그리고 논리 0은 0볼트로 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플러스를 사용하든 마이너스를 사용하든 한 극만 쓴다는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단극성이다. 이렇게 말을 해요. 플러스 마이너스를 다 쓰면 양극형이죠. 예를 들어서 0은 마이너스 전압을 쓰고 1은 플러스 전압을 쓰면 양극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럴 때는 2번이 됩니다. 양극형이 됩니다. 자, 4번 문제입니다. 자, 그림의 가와 나를 이용해서 이 가와 나를 이용하여 다와 같은 부호화 되었다. 이게 다가 이게 부호다 이 말이죠. 이런 부호를 만들었다 이 말이에요. 하였다. 다의 부호 방식은 뭐겠느냐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자, 클락이라는 것은 이제 데이터 변화 시점을 알려주는 신호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클락이 이렇게 올라갈 때나 또는 내려갈 때 동작 변화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게 데이터니까 요게 1이고 요게 0이다 이 말이죠. 그럴 때 잠깐 보세요. 이 1일 때를 어떻게 표현했냐면 1의 절반이죠. 절반은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갔어요. 이렇게. 그렇죠? 그 다음에 플러스로 가다가 여기 0이 올 때는요. 0의 절반은 뭐예요?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갔죠. 무슨 뜻인지 알겠어요? 자, 요 1을 표현할 때는 마이너스에서 플러스 쪽으로 이렇게 이동을 했고요. 그 다음에 0을 표현할 때는 플러스에서 마이너스 쪽으로 이동했어요. 이게 반주기만 마이너스에서 플러스, 반주기만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표현하고 있죠.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1을 표현할 때 마이너스 반주기에서 플러스 반주기로, 그 다음에 0을 표현할 때도 플러스 반주기에서 마이너스 반주기로 이렇게. 그 다음에 또 0이 반복되니까 플러스 반주기에서 마이너스 반주기로 이렇게 왔다는 소리죠. 그 다음에 1이 오니까 마이너스 반주기에서 플러스 반주기로 이렇게 왔다는 소리예요. 이런 방식을 뭐라고 해요? 맨체스터 방식이라고 하죠. 그래서 맨체스터 방식은 답이 1번이 되는데 이 방식은 왔다 갔다 많이 하니까 어떤 하겠어요? 주파수 대역폭 소모가 많다겠죠. 동기 정보는 많아서 좋은데 DC는 생기지 않아서 좋은데 주파수 대역폭 소모가 많다. 그래서 바이폴라 방식과 이런 맨체스터 방식을 혼합한 방식도 있었죠. CMI라는 방식이 있었어요. 이런 것들이 다 DC를 억압하기 위한 방식이었다라는 거죠.
자, 5번 문제입니다. 이 문제를 읽어보세요. 자, 1은 하나의 펄스를 두 개로 나누어 반주기 동안은 플러스, 나머지 구간은 마이너스로 표현한다 이 말이에요. 그랬다면 이제 0은 반대로 표현한다는 거죠. 얘는 반주기를 양에서 음으로 바꿨다면 0은 반주기를 음에서 양으로 바꾼다. 그걸 뭐라 한다? 맨체스터 펄스다 이렇게 말합니다.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6번 문제로 넘어가죠. 각 펄스에 대한 직류 성분을 제거합니다. DC를 제거한다 이 말이죠. 동기 유지와 전송 대역폭을 줄이는 방법으로 바이폴라라는 방식이 있고요. 맨체스터라는 방식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결합한 방식은 방금 전에 뭐라 했어요? CMI라고 했죠.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7번으로 갑니다. 자, 2비트 데이터 크기를 4개의 준위 신호로 나눠요. 2비트. 예를 들어서 00, 01, 10, 11. 2비트 아니겠습니까? 그것을 4개의 준위로 바꿉니다. 예를 들어서 플러스 1V, 플러스 3V, 마이너스 1V, 마이너스 3V 이렇게 4개의 준위로 바꾼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에 속하는 2비트 패턴의 한 개 신호 요소를 부호하는 회선 부호화 방식을 뭐라 하냐. 이걸 투 바이너리 1 쿼터널이라고 부릅니다. 답은 3번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나중에 좀 자세하게 따로 공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8번입니다. 다음 라인 코드의 대역폭이 옳지 않은 것은 그랬어요. 각각 부호마다 대역폭이 얼마나 소모되는지를 알아보는 문제죠. 자, 예를 들어서요. 1과 0이 반복되는 이런 펄스다. 자, 요게 1이고요. 이게 0이고요. 자, 요게 1이고 여기 0이다. 이렇게 예를 들어 볼게요. 자, 1, 0, 1, 0. 자, 이런 부호는요. 이런 부호는 요게 한 부호가 가지는 시간이죠. 이것을 타임의 약자 t를 써서 비트 인터벌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한 비트가 차지하는 시간이죠. 그러면 이렇게 한번 왔다 갔다 이렇게 하면은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주파수잖아요. 그래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걸리는 시간은 어떻게 돼요? 2배의 TB만큼, 비트 인터벌만큼 걸릴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2배의 비트 인터벌 분의 1. 이게 바로 뭐가 되냐면 비트율이 되는 겁니다. 비트율. 레이트 비트라고 해서 비트율이 되는 거예요. 비트율. 비트율이 된다. 라는 거죠. 비트율이라는 것은 이 단위 시간 1초에 비트가 몇 번 변하냐. 이게 비트율이죠. 비트율입니다. 그래서 비트율은 2배의 뭐예요? 비트 인터벌 분의 1이 된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어요. 그러면 이제 대역폭은 어떻게 구하냐면 대역폭은 이렇게 해요. 일반적인 이런 파들은 1과 0이 바뀔 때 신호가 2번 변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 비트 레이트의 2배가 걸립니다. 비트 레이트의 몇 배? 2배입니다. 이게 필요한 대역폭이다. 이런 말이죠. 그래서 이렇게 움직이는 파들은 비트 레이트의 2배니까 이것이 2배예요. 그래서 2배의 비트 인터벌 분의 1 곱하기 몇 배? 2배예요. 그래서 얼마가 나와요? TB분의 1이 나온다. 이런 말이죠. 그래서 일반적인 파 같은 거, 이런 거죠. 난 리턴 제로라든지, 그 다음에 유니폴라 난 리턴 제로, 이런 것들은 TB분의 1이 돼요. 그래서 이게 틀렸죠. 답이 이제 4번인데, 자, 맨체스터라든지, 리턴 제로 같은 거는 움직이는 횟수가 더 많죠. 예를 들어서, 맨체스터 방식은 1을 표시할 때, 여기를 가운데를 0V라고 한다면 1은 마이너스 5V에서 플러스 5V로 이렇게 변하죠. 0은 플러스 5V에서 마이너스 5V 이렇게 변해요. 물론 이제 이게 0이 마이너스 5V에서 플러스, 1이 플러스 5V에서 마이너스 이렇게 해도 돼요. 그래서 둘 중에 하나는 낮은 전압에서 높은 전압, 둘 중에 하나는 높은 전압에서 낮은 전압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그래서 1은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간다면 이렇게 된다면 0은 이렇게 움직인다. 그러면 0, 1이 한 번 변할 때 얘는 부호가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변해요.
그래서 비트 레이트의 4배만큼이 대역폭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4배의 RB가 된다 이런 말이죠. 그래서 비트 레이트는 아까 비트 인터벌의 2배분의 1이 되겠죠. 그래서 4배니까 4를 곱하면 이렇게 약분이 돼서 TB분의 비트 인터벌이죠. 분의 2가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TB분의 2다라는 거죠. 이런 것도 2다. 폴라 리턴 제로는 항상 0으로 한번 돌아와야죠. 예를 들어서 5V로 가다가 0으로 돌아와야 되잖아요. 그렇죠? 0도 마이너스 5V에서 0으로 돌아가야죠. 신호가 변하는 구간이 4개죠. 그래서 맨체스터와 같이 대역폭 소마가 이만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가 난이도가 제일 높은 문제였습니다. 자, 유심히 다시 한번 복습을 해서 자기 걸로 만드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는 디지털 변조 파트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문제죠. 디지털 통신 방식에서 자, 비동기식입니다. 검파 방식인 대표적인 거죠. 인벨로프 디텍터, 포락성 검파 방식이에요. 가능한 변조 방식은 뭐냐? 자, 여기서 이제 PSK라든지 이런 방식들을, 그 다음에 QAM 이런 것들은 비동기식을 쓸 수가 없죠. 얘는 동기식 검파 방식을 써야 돼요. 정압 필터라든지 PLL 방법을 써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유일하게 비동기식 검파 방식을 쓸 수 있는 것은 ASK밖에 없어요. 특히 ASK와 FSK 중에서 포락선 검파 방식을 쓰는 것은 ASK입니다. 그렇게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2번 문제로 가겠습니다. 사진 PSK요. 그래서 이렇게 말하는 요 진이 4가지로 위상을 구분한다 이런 말이죠. 그랬을 때 위상차를 구하는 공식이 있었어요. 한 바퀴 뺑 돌면 360도죠. 이걸 원주율로 2파이라 그래요. 그래서 m진으로 나누면 된다. 이게 공식이죠. 그래서 여기에 4진이니까 4로 나누면 돼요. 그러면 약분이 돼서 2분의 파이. 2분의 파이는 90도에 해당되죠. 그래서 답은 2번이 되겠다. 자, 3번 문제로 가겠습니다. 다음 중 직교 진폭 변조. 다른 말로 이제 직교 편의 변조라고 또 하는데 이거를 QAM이다. 이렇게 말을 해요. 직교 편의 변조. 요거는 반성파의 진폭뿐만 아니라 위상까지 동시에 변화시켜서 변조하는 기술이죠. 그래서 우리가 PSK와 QM은 꼭 뭐만 해야 돼요? 검파 방식으로 동기식 검파 방식을 써야 돼요. 비동기식 검파 방식은 못 쓰죠. 틀린 걸 골라라. 딱 봐도 검파는 동기 검파나 비동기 검파를 사용한다. 땡. 꼭 동기 검파를 써야 됩니다. 그래서 답은 3번이고 나머지는 한번 읽어보세요. 진폭과 위상을 혼합하여 변조하는 방식. 대표적으로 맞는 방식이죠. 제한된 채널에서 데이터 전송률을 높일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디지털 변조 기술 중에서 가장 빠른 속도를 갖고 있는 게 QAM이었어요. 그다음에 신호 합성 시 I 채널과 Q 채널이 완전히 독립적으로 존재한다. 그렇죠. 자, 4번 문제로 가겠습니다. 다음 중 직교 진폭 변조 QAM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그랬어요. 자, 진폭 변조와 위상 변조를 동시에 결합한 변조 기술이다. 자, 우리 이렇게 한마디로 ASK와 PSK를 혼합한 방식으로 일명 APK라고 한다 했어요. APK다. 이렇게 부른다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다른 말로 이제 다치 변조라고 그래요. 그 다음에 잡음이 많은 환경에서 데이터 전송에 우선 우리가 잡음에 이제 유리한 거는요. 뭐라 했어요? FSK가 있죠. 잡음에 유리한 거는 FSK 방식입니다. 동일 주파수를 갖고 위상이 90도만큼 다른 두 개의 반성파, 즉 사인파, 코사인파를 사용한다. 맞아요. 그래서 답은 3번이 틀렸다. 자, 이제는 종합잡음지수 파트로 가서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종합잡음지수 파트의 문제가 좀 난이도가 있게 나왔어요. 최근에 나왔던 문제죠. 자, 연속하여 연결된 두 단 증폭기의 종합잡음지수가 10입니다. 원래 이제 종합잡음지수는요, 첫 번째 증폭기의 잡음지수 플러스
첫 번째 증폭계 이득분의 두 번째 증폭계 자본지수 마이너스 1이죠. 2단일 때. 그래서 2단이니까 이걸로 구하는 거예요. 근데 구한 값이 얼마라는 거예요? 10이다. 이렇게 준 거죠. 첫 번째, 두 번째 시스템의 자본지수 각각 F1, F2다. 이 말이죠. 첫 번째 시스템의 이득은 G1이다. 이런 말이에요. 자, 그랬을 때 구해라 이 말이죠. 옳은 것을 구해라. 계산을 각각 해봐야 돼요. 일단 여러분들은 각각 해보시고요. 저는 답을 하니까 3번이에요. 3번만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F1을 집어넣으면 5가 되죠. F2를 집어넣으면 G5는 2니까 2분의 얼마예요? 11-1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 10이니까 2로 나누면 5가 되죠. 5 더하기 5는 10이 돼서 맞게 떨어집니다. 다른 건 맞지 않다라는 거죠. 각각 다 넣어봐야 되겠죠. 답은 3번이 되겠다. 자, 2번 문제입니다. 입력 측 신호대 잡음비가 15dB입니다. 그 다음에 시스템의 잡음지수가 10이에요. 출력 측 신호대 잡음비는 몇 dB겠느냐. 이것도 난이도가 높게 나온 거예요. 우리가 잡음지수의 정의로 푸는 거죠. 노이즈 피겨. 잡음지수는요, 원래 정의가 SMB예요. 보통은 입력분의 출력인데, 이 잡음지수는 출력 쪽의 SMB분의 입력 쪽의 SMB다. 이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게 정의식이죠. 그래서 정의도 곧잘 나옵니다. 자, 근데 이걸 준 거죠. 입력 측 신호대 잡음비가 15dB로 준 거예요. 이걸 준 겁니다. 근데 여기다 15를 넣으시면 안 돼요. 숫자로 고쳐야 되죠. 그러면 신호 전력 대 잡음 전력이니까 몇 노그예요? dB로 구하는 건 10노그죠. 10노그를 했더니 이게 얼마라는 거예요? 15dB가 나왔다. 15가 나왔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면 10으로 나누면 1.5가 되죠. 1.5가 돼요. 그럼 밑이 10인 로그니까 고로 SMB를 구할 수 있다라는 거죠. 입력 쪽에 SMB를 구할 수 있어요. 그러면 10의 1.5승이 됩니다. 이해되시죠? 그럼 여기다 이제 10의 1.5승을 넣으면 돼요. 그러면 요걸 구할 수 있죠. 고로 출력 쪽의 SMB는요. 자, 요거 자리를 바꾸면 돼요. 노이즈 피겨가 이쪽으로 오면 되죠. 노이즈 피겨가 얼마나겠어요? 잡음지수가 얼마요? 10이라고 줬어요. 10분의 10의 1.5승이다. 요거는 이제 10의 1승이니까 나누기는 빼주면 되죠. 승을. 그래서 10의 0.5승이 돼요. 2를 빼면 0.5가 되죠. 그러면 이것도 이제 몇 dB냐고 물어봤잖아요. 다시 dB로 고쳐주는 거죠. 신호 전력 대 잡음 전력이니까 10노그를 채워주는 거예요. 그래서 10노그 10의 0.5승 이렇게 해주면 dB가 나오겠죠. 그러면 로그 성질에서 0.5가 앞으로 가면 10하고 곱해지면 5가 되죠. 그 다음에 로그 10은 1이니까 답은 5dB가 되겠습니다. 답은 1번이 되겠죠. 난이도가 상당히 높게 나온 문제입니다. 자, 이제는 발진회로 파트로 가서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중 발진기에서 이용되는 괴한회로로 맞는 것은 뭐냐? 꼭 여러분들 이런 문제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예요. 발진기는 무슨 괴한을 해야 된다? 정괴한을 해야 돼요. 증폭기는 무슨 괴한을 해야 돼요? 부괴한을 해야 돼요. 꼭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발진기는 정괴한 회로를 이용한다는 거 절대적으로 잊으면 안 돼요. 증폭기는 부괴한을 해야 돼요. 자, 그 다음에 2번 문제로 가겠습니다. 괴한에 의한 발진 회로에서 증폭기의 이득을 우리가 A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괴한 회로의 괴한율을 베타라고 했을 때, 자, 여기가 핵심이죠. 발진이 지속하게 하기 위한 조건. 우리가 이득과 괴한율을 곱했을 때 그 값이 항상 1이어야 됩니다. 이게 발진이 지속할 조건이에요. 초기에는 이 값이 1보다 커야 돼요. 그러나 초기를 지난 그 다음에는 어느 정도 파가 나오기 시작할 때는 이것이 1이 돼야 일정한 파가 계속 지속적으로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발진이 지속하기 위한 조건은 요거예요. 초기 조건이었다 그러면 1보다 커야 됩니다. 자, 그래서 답은 1번이 되겠어요. 자, 3번 문제로 가죠. 다음 중
정궤안을 사용하는 발진 회로에서 발진을 위한 궤안 루프예요. 궤안 루프의 조건. 아까 말씀드렸던 베타를 말하는 거예요. 이걸 궤안율이라고 하죠. 궤안율. 이 궤안율은 이제 1보다는 작아야죠. 그래서 1보다 작아야 됩니다. 그래서 1보다 작다. 작다. 1보다 작다. 예. 궤안 루프의 이득은 1보다 작아야 돼요. 궤안 루프의 이득은 1보다 작아야 됩니다. 근데 이제 정궤안이 돼야 되니까 입력된 파와 궤안되어 오는 파가 위상이 일치해야 돼요. 그래서 위상차가 0이어야 됩니다. 그래서 위상의 바뀜이 없어야 돼요. 0이 돼야 된다. 그래서 답은 3번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조건은 꼭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 중 발진기의 발진 조건으로 옳지 않은 것은 그랬죠. 자, 궤안 회로가 있으면 무슨 궤안을 해야 돼요? 정궤안을 해야 되고요. 위상의 바뀜은 없어야 돼요. 위상천이는 없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궤안 회로를 포함한 페루프 이득이 이제 1이다라는 것은 이득하고 궤안율을 곱한 값이 1이어야 된다.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발진이 지속할 조건하고 같죠. 맞는 말이고요. 초기에는, 처음에는 시동을 걸 때는 페루프 이득이 1보다 커야 됩니다. 작지 않아야 돼요. 커야 돼요. 그래야만 발진이 돼서 신호가 커지는 거죠. 계속 커지면 안 되죠. 그래서 일정 시간이 지나면 일정하게 유지되려면 이 조건을 만족해야 됩니다. 그래서 발진이 지속할 조건은 이거고요. 초기 조건은 1보다 커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5번 문제로 가겠습니다. 증폭기와 정궤안 회로를 이용한 발진 회로에서 증폭기의 이득을 A, 궤안율을 베타라고 했을 때 A 베타 값이 1보다 크면 어떻게 될까요? 자, 우리가 1보다 클 때는 발진이 이렇게 커지는 거예요. 성장한다고 그러죠. 그러면 원래는 증폭할 수 있는 한 개의 전압이 있어요. 여러분들 OPM프 보시면 위에 플러스 15V, 아래 마이너스 15V. 그게 한 개 전압이에요. 그 전압을 넘어서게 되면 이 넘어서는 이 일부가 이렇게 잘리게 되죠. 그래서 어느 정도 커지면 일정한 크기로 지속되도록 조정을 해줘야 됩니다. 그죠? 그래서 이렇게 놔둬버리면 위에 있는 진폭이 잘려요. 위아래 진폭이 잘립니다. 그래서 파형이 클리핑 된다라는 거죠. 출력되는 파형은 진폭에 클리핑 된다, 잘린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답은 2번이 되는 것입니다. 자, 6번 문제로 가죠. 자, 다음 발진 회로 중 비정연파 발진기로 옳지 않은 것은 뭐냐? 이제 발진기의 종류가 나오는 거네요. 자, 우리가 이제 비정연파 발진기로 많이 쓰는 것은 대표적인 게 멀티바이브레이터죠. 이거는 구형파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또 하나는 이제 슈미트 트리거죠. 슈미트 트리거는 사실은 이제 발진기라고 정확하게 말하기에는 좀 그래요. 애매모호합니다. 정연파가 하나 들어가면 구형파가 하나 나오는 거예요. 또는 삼각파가 하나 들어가도 돼요. 하여튼 교류 신호 하나 주기가 들어가면 구형파가 하나 만들어지는 게 이제 슈미트 트리거입니다. 근데 이제 멀티바이브레이터는 입력이 없어도 초기 구동만 되면 입력이 없어도 지속적으로 이제 구형파가 만들어지는 거죠. 그래서 진정한 발진기죠. 자, 그 다음에 블로킹 발진기, 그 다음에 톱니파 또는 삼각파 발진기, 이런 것들은 정연파가 아니다라는 거죠. 그래서 정연파가 아닌 발진기들은 다 비정연파 발진기라고 해요. 피어스 발진기는 피어스 B2형, BC형이 있죠. 수정 발진기의 종류죠. 수정 발진기는 대표적인 정연파 발진기예요. 자, 다음 중 LC 발진기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그랬네요. LC 발진기는 이제 동조형 발진기가 있고요. 3소자 발진기가 있어요. 그 중에 이제 3소자 발진기의 종류가 나온 거죠. C가 2개고 L이 하나면 콜피츠라고 하죠. L이 2개고 C가 하나면 뭐라 그래요? 하트리라고 그래요. 근데 이제 이 LC 발진기는 안정도가 별로 안 좋죠. 그래서 콜피츠 발진기에다가 L 옆에다가 조그마한 용량의 C를 하나 더 붙인 것을 클랩이라고 해요. 클랩 발진기라고 합니다. 이런 것들이 LC 발진기의 종류예요. 그래서 콜피츠 발진기, 하트리 발진기, 클랩, 안정도를 높이기 위해서 조그마한 용량 C를 콜피츠 발진기에 L 옆에다가 달아준 거예요. 그것을 클랩 발진기라고 합니다. 아닌 건 뭐예요? 위상 천이 발진기는 RC 발진기죠. RC 발진기를 이상 발진기라고 해요. 이상.
위상을 달리하는 이상 발진기라고 합니다. 그래서 위상을 천이한 발진기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자, 이제는 발진기 파트의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문제죠. 다음 그림과 같은 발진 회로에서 발진 주파수는 얼마냐 그랬어요. 자, 우리가 증폭기를 딱 보자마자 이 화살표를 발견하셔야 돼요. 이 화살표가 전류의 흐름을 나타내는 트랜지스터 기호죠. 그래서 그곳이 2m가 됩니다. 그다음에 반대쪽이 컬렉터가 되죠. 가운데가 베이스가 돼요. 그래서 베이스와 2m 사이에 캐패시터 C가 들어갔죠. 그다음에 컬렉터와 2m 사이에 또 C가 들어갔어요. 그다음 베이스와 컬렉터 사이에는 인덕턴스라는 L이 들어갔습니다. 이걸 우리가 뭐라고요? 콜피치라고 하죠. 그래서 콜피치 발진기입니다. 그래서 LC 발진기 중에서 콜피치 발진기예요. 자, 우리 LC 발진기는 기본형이 발진 주파수가 2파이 루트 LC분의 1이 기본형이다 그랬어요. 콜피치는 C가 두 개니까 여기에 C가 직렬로 있을 때는 병렬 계산해 주면 된다겠죠. C는 그래서 C1 플러스 C2분의 C1 곱하기 C2를 계산한 것을 여기다 넣어준 것을 고르시면 되겠죠.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2번 문제입니다. 다음 중 LC 발진 회로에서 발진 주파수의 변동 원인과 대책. 원인이 뭐고 그 대책이 뭐냐 이 말이죠. 전원 전압이 변동되면 이 전원을 안정화해주는 정전압 회로, 안정화 회로를 달아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직류 안정화 바이어스 회로를 사용한다. 맞는 말입니다. 자, 부하가 변동되면 완충 주폭기를 달아주면 되죠. 완충 주폭기. Q가 낮은 수정편을 또 사용하는 건 아니에요. Q가 선택도죠. 선택도가 높은 걸 써야 됩니다. 그 다음에 부하 변동에 따른 발진 주파수 변동은 뭐예요? 완충 증폭기예요. 완충 증폭기. 자, A급을 쓴다라는 것도 좀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답은 2번이 틀렸고, 온도가 변한 것을 이제 막기 위해서, 온도가 변하면 이제 발진 주파수 흔들릴 수 있으니까 항상 일정한 온도를 유지할 수 있도록 뭔가 씌워준다겠죠? 그걸 항온전라고 했어요. 그 다음에 습도에 의한 영향은 회로의 습도를 방지할 수 있는 방습 조치를 하게 되면 되겠습니다. 답은 2번이 되겠어요. 자, 3번 문제로 가겠습니다. 자, 다음 회로에서 발진을 지속하기, 여기가 핵심이죠. 발진을 지속하기 위한 증폭기의 이득하고 발진 주파수를 구하겠어요. 자, 일단 딱 보자마자 C가 두 개죠. C가 두 개고 L이 하나예요. 그러면 콜피츠죠. 콜피츠 발진기입니다. 발진기다. 이렇게 알 수 있고요. 앞에서 살펴봤듯이 발진 주파수는요, 2파이 루트 LC분의 1인데 C가 두 개니까 C1 플러스 C2분의 C1 곱하기 C2 이렇게 하면 이제 발진 주파수는 구할 수 있어요. 근데 다행히도 발진 주파수는 어때요? 다 똑같죠, 이거. 굳이 시간을 들여서 이걸 일일이 계산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뭐 가지고 고르는 거냐면 발진을 지속하기 위한 증폭기의 이득은 얼마냐. 그래서 콜피츠 발진기는 발진이 지속되려면 이득이, 전압 이득이 10배가 돼야 된다. 뭐 이렇게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4번 문제로 가죠. 다음 그림과 같은 이상 RC 발진기 발진 주파수는 약 얼마냐. 우리가 이제 RC 발진기, 다른 말로 CR 발진기라고 하죠. 이런 발진기는 발진 주파수가 시험에 잘 나와요. 기본형이 2파이 RC분의 1이 기본형이고요. 여기에 루트 6이 곱해지는데 이렇게 병렬 R형은 아래에 분모에 루트 6이 곱해진다 그랬어요. 병렬 C형은 분자에 곱해진다 그랬습니다. 구하실 때는 이 R값 하나를, 이게 다 계산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를 여기다 집어넣는 거예요. 그다음에 C값 이 하나를 여기다 집어넣는 겁니다. 그러면 발진 주파수는 자 2파이에다가 R이 10kΩ이에요. 그러면 10 곱하기 10의 3승이고요. C가 얼마예요? 0.001, 0.001 곱하기 마이크로니까 10의 마이너스 6승이죠. 거기다가 루트 6을 곱한 다음에 분의 1.
자, 요걸 이제 계산해 주시면 답이 나오겠죠. 계산해 보니까 6.5 kHz 정도 나오네요.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계산은 여러분들이 직접 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는 5번 문제로 가보죠. 다음 중 증폭기의 바이어스를 A급으로 했다. 동작시켰다. 발진 회로는 뭐냐? A급을 쓰는 발진기는 뭐냐라는 거죠. 보통 이제 C급을 많이 쓰죠, 발진기는. 근데 이 중에서 A급을 쓰는 것은 RC 발진기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답은 3번이 되겠네요. 자, 다음 중 무선 송신기에 수정 진동자를 사용하는 이유, 즉 크리스탈 발진기죠. 수정 발진기를 쓰는 이유는 뭐냐? 안정도가 매우 높죠. 다른 발진기에 비해서 100배 이상의 안정도를 갖고 있다 그랬어요. 그래서 굉장히 높은 안정도를 갖기 때문에 가장 많이 이용되는 발진기다. 그래서 답은 1번이 됩니다. 자, 7번 문제로 가죠. 수정 발진기에서 수정 진동자의 정기적 직렬 공진 주파수. 우리가 직렬 공진 주파수를 시리얼의 약자 S를 쓰죠. 그 다음에 병렬 공진 주파수를 패럴의 약자 P를 씁니다. 그래서 수정 발진기는 이 사이에서 발진한다라는 거 아셔야 돼요. 그래서 직렬보다는 크고 병렬 공진 주파수보다는 작은 이 구간에서 발진하는데 이 구간이 무슨 성을 띈다? 유도성을 띈다. 그래서 수정 발진기는 유도성 구간에서 발진한다. 알아두시고요. 이 구간이 매우 좁다 그랬죠. 그래서 안정도가 매우 높다 그랬어요. 그래서 좁을수록 좋은 거예요. 그래서 좁을수록 안정도가 매우 높다라는 것도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발진 조건으로는 답이 3번이 되겠죠.